안녕하세요. 철학과 이상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현대의 고전은 에리 프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오늘의 강의의 제목으로 선택한 한 문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 즉 오늘 강의의 부제는 선과 악의 모순 속에서 인간성의 본질을 묻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선과 악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그 나름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정적인 선과 악이라는 이 두 단어 안에 인간성이라는 이 단어가 적용이 되면 어떨까요? 아마 인간성이라는 것 자체, 우리 인간이라는 본질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고 불확실하고 또한 완성적이지 않고 이미 그 자체로 미완성적이기 때문에 인간성, 즉 이 모순적인 인간성의 관점에서 선과 악이라는 단어를 바라본다면 선과 악 역시 확정적이지 않고 모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 현대의 고전 에리 프롬의 인간의 마음, 이 좌측은 한글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독일판인데요. 한글판과 독일판에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면 바로 독일판에는 하나의 부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부제를 살펴볼까요? 인간의 마음, 그 부제는 선과 악을 향한 마음의 능력입니다. 자, 부제를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이미 그 자체로 인간과 동떨어져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선과 악이라는 이 사고 혹은 선과 악이라는 이 행위의 조건이 바로 인간의 내면, 바로 그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리 프롬은 자신의 저서 인간의 마음, 선과 악을 향한 마음의 능력에서 선과 악의 모순, 다시 말해 선과 악의 경계에선 인간에 대한 하나의 물음을 제기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프롬의 물음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사람은 늑대인 동시에 양일까? 아니면 늑대도 아니고 양도 아닐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사람은 늑대도 아니고 양도 아닐까요? 아니면 늑대인 사람이 있고 혹은 양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늑대로서 사는 사람 없고 또한 영원히 양으로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늑대의 속성 그리고 양의 속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맹자의 성선설이나 순자의 성악설처럼 인간의 본질 자체가 선하다 아니면 인간의 본질 자체가 악하다 이렇게 확정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인간의 본성 자체가 선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기사에서 접하게 되는 그 무시무시한 사건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인간은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인간은 그 자체로 선해. 그런데 어떻게 그 양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죽이고 또 다른 인간을 해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자,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본성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만약에 인간의 본질 자체가 악하다고 하다면 어떨까요? 자, 그렇다고 하다면 일단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인간들은 서로 해하고 서로 상처 주고 때로는 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겠죠? 자, 하지만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 인간이 인간의 본질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주변, 즉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 그리고 내가 만나는 또 다른 생명의 존재들 그리고 우리가 모여 사는 이 사회에 더 이상 기대하지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뭐 어차피 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아,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인간이 늑대도 아니고 양도 아니기 때문이겠죠. 바로 인간은 늑대와 양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늑대는 영원히 늑대로서 살 수밖에 없고 양은 영원히 양으로서 살 수밖에 없겠지만 늑대와 양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조건, 즉 우리 내면의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양으로서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늑대로 변하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리 프롬이 인간에게 거는 그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인간에게 거는 하나의 기대이자 하나의 희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인간은 양인가, 늑대인가?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늑대와 양이 조그만 강 줄기를 서로 가운데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양과 늑대 혹은 늑대와 양이 서로 절대 만날 수 없을 정도로 큰 강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양도 얼마든지 건너편 늑대의 자리로 뛰어갈 수 있고 그리고 늑대 역시 한 걸음에 양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별거 아닌 사진 같지만 이 사진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늑대는 언제든지 양이 될 수 있고 또한 양은 언제든지 늑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양의 속성을 표출할 수도 있고 또 잠재된 늑대의 특성을 표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선과 악의 모순적 그 경계, 그 사이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글을 좀 읽어볼게요. 프롬에게 있어 늑대와 양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선함과 악함의 성향과 그 무의식적 동기, 즉 이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면의 역동적 힘을 탐구하기 위한 일종의 비유이다. 그렇다면 프롬은 왜 이 책에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적 탐구가 아니라 양과 늑대라는 비유를 사용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프롬에게 있어 선과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가치,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채 완벽하게 그 자체로 하나의 절대적 의미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인간의 내외적 존재 조건의 변화로부터 도출되는 하나의 인간적 성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늑대의 속성 그리고 양의 속성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늑대가 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반대로 양이 늑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해왔던 사람에게도 개과천선, 다시 말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이 기대와 희망은 그가 완벽하게 늑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늑대와 양의 속성이 그대로 존재하고 혹은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절대적 가치로서의 선과 악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게 되면 개인의 고유한 성향은 부정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 완벽하게 악하게 태어나서 악하게 살다가 악하게 죽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프롬의 인간 이해를 담고 있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책의 첫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다. 사람을 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한편 사람을 늑대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쌍방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유리한 논거를 모을 수 있다. 자, 자기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어떤 내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는 이래서 악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이래서 선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 세상이 나를 늑대로 살도록 만들었어. 이렇게 나름의 자기 합리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이렇듯 선과 악, 양과 늑대라는 두 속성은 우리 인간 안에 내재하는 두 가지 공존의 원리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인간 그 자신 안에 있는 선과 악의 가치에 따라서 악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선해지기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내 스스로 작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주인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매 순간 흔들리고 매 순간 고민하고 또 그렇게 매 순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는 반작용하는 이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프롬은 사회심리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사회와의 영향관계 아래 점검해 봅니다. 만약에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들이 병들어 있다면 그 병의 원인은 물론 그 병든 인간 자신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의 영향 속에서 인간이 변화된다는 것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심리학 하면 사회 안에 내재한 개인과 집단의 상호 심리의 영향 관계를 읽어내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프롬이 사회와 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방식은 사회주의, 자본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와 같이 사회 역시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회에 내재한 성격, 다시 말하면 이데올로기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특정한 삶의 목표와 양식을 요구합니다. 하나의 예로 직업이 자기 실현의 징표임과 더불어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들의 수용이기도 하듯이 사회는 인간에게 삶의 목표,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이를 위해 특정한 삶의 양식이나 인간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여기 예로 스펙이라든지 멀티태스킹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제시했는데요. 스펙이라는 단어 어떨까요? 사실 스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차가운 기계적 언어죠. 자, 그런데 매 순간 살아 생동하는 우리 인간 그 존재 자체에게 스펙이라는 단어를 너무 꺼리낌 없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은 야, 스펙이 어때? 너 스펙이 어때? 내 스펙이 지금 어느 정도이지? 왜 이런 스펙이라는 차가운 기계적 개념을 우리 인간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는 스펙이라는 단어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스펙이라는 단어가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멀티태스킹 어때요?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취미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자,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죠? 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멀티태스킹이 굳이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도 그 나름의 이데올로기, 즉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회 내에 사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 사회의 성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21세기 현대사회를 재미있게 풍자하는 그 작가인데요. 존 홀크로프트라는 작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작품이 있는데요. 어때요? 자본주의라는 사회가 우리 인간에게 하나의 삶의 의미, 삶의 목표를 부여해 주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의 삶의 방식 혹은 인간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프롬의 인간 이해는 선과 악, 천사와 악마, 늑대와 양 그 어느 측면에도 기울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은 곧 인간은 선과 악의 이 사이 그 경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선과 악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은 인간이 선과 악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 존재이고 그리고 사이 존재는 사이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매 순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제가 만약에 악의 입장에 치우쳐져 있으면 어떨까요? 선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겠죠.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도 저에게
선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하지만 프롬의 인간이에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과 악의 그 사이, 그 경계에 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허나 모순적이기 때문에 매 순간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고찰함으로써 매 순간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프롬에게 있어 인간이 서 있는 실존의 경계는 그 스스로 선과 악의 잠재적인 모순을 극복함으로써 악을 지향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의 줄체가 될 수 있는 실천적 변화 가능성의 경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보증하기 위해 에리 프롬은 정위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정위라는 것은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지향하며 행하는 실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극단적인 악에 치우쳐져 있으면 제 삶의 방식, 제가 스스로 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거야, 즉 제 삶의 방향을 이미 설정했다는 것이겠죠. 혹은 선의 입장에 서 있으면 어떨까요? 선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매 순간 선과 악의 경계에서 내가 하는 생각 그리고 나의 행위가 다른 누군가에게 악으로 전달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을 느끼면서 매 순간 고심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기 때문에 선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듯 정의라는 것은 매 순간 인간이 선과 악의 경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설정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행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 현상이 언제나 그렇듯이 어떤 경향이 더 강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가 하는 것이지, 두 가지 정의 가운데, 즉 선과 악 이 두 가지 정의 가운데 하나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하나만 존재하는데 그 자체가 완전해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겠죠. 자, 이렇듯 우리 인간이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모순적 경계에서 매 순간 자기 행위를 고심하고 고찰하고 성찰하고 숙고함으로써 자기 행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 현상이 언제나 그렇듯이 어떤 경향이 더 강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가 하는 것이지, 두 가지 정의 가운데, 즉 양과 늑대, 천사와 악마,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정의 가운데 하나가 전혀 없거나 완전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자, 우리 애셔의 작품인데요. 제목은 천사와 악마입니다. 자, 어때요? 천사와 악마가 빈 공백도 없이 아주 명확하게 일치되어 있습니다. 악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 순간 선이, 즉 천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곳에 점을 찍어서 선을 바라보면, 즉 천사를 바라보면 또 어느샌가 악이, 즉 악마가 제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렇듯 우리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 그 자체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과 악이라는 이 모순이 우리 인간 안에 그 자체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변화의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조금 더 내밀하게 살펴본다면 선과 악이 인간 내면 안에 그대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의 경계에서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양식, 내 삶의 방향, 즉 정의를 주인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강의, 이 부분들이 우리 강의의 시작, 즉 인트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명확하게 한 가지는 분명히 지적을 할게요. 자, 선과 악의 모순 속에서 인간성의 본질을 묻다. 자, 우리 인간의 성격,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 선과 악, 그 어디에도 치우쳐져 있지 않고 그 경계, 즉 선과 악 사이 그 모순적 경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읽어보고 이번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순적 인간은 경계에 설 수밖에 없지만 이때 이 경계는 가장 자유로운 선택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 경계에서 인간은 매 순간 자기 행동에 대한 방향을, 다시 말하면 정의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이때 삶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심리학적 근거, 즉 마음의 근거는 바로 삶에 대한 증오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다. 자, 프롬은 여기서 인간의 마음, 그리고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선과 악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그 아이히만, 즉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롬이 전쟁 중에 핵무기를 발사하는 행위가 의식적으로는 명령에 대한 충실한 이행일 수도 있지만 핵무기에 의해 사라질 수많은 생명에 대한 책임 이면에서 삶에 대한 심각한 무관심을 발견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고 만약에 내가 핵폭탄, 즉 핵무기,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러야만 한다면,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면 어떨까요? 자, 중요한 것은 당연히 전쟁이 났다면, 그리고 핵미사일을 발사해야만 한다는 명령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명령을 지켜야만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이 문제보다도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 이 정도는 스스로 사유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의 예로 아이히만, 즉 아돌프 아이히만이 명령에 의해 수천 명의 유대인을 태운 기차를 아우슈비츠로 보냈던 충실한 복종의 이면에는 더 이상 유대인을 자신과 동일한 사람과 삶으로 이해하지 않는 생명에 대한 무관심이 내재해 있다는 프롬의 심리학적 진단은 정당하다. 자, 아돌프 아이히만은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장교였는데요. 거의 최고위급 장교였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유대인을 기차에 실어서 아우슈비츠로 보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 생각인데요. 자, 우선 그 이전에 우리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그 잘못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맨 아래에 글을 좀 볼까요? 에리 프롬의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아이히만의 본질적인 잘못은 전체주의라는 사회적 성격,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라는 사회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선과 악의 관점에서 성찰할 수 있는 사유의 능력을 망각했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 물론 아돌프 아이히만도 스스로 자신의 행위, 자신의 잘못, 자신의 악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행동 그 자체를 어떻게 합리화하냐면 나는 단순히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군인이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아이히만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정말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의 성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자, 그는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며 수천 명의 유대인을 태운 기차를 죽음의 수용소, 즉 아우슈비츠로 보냈습니다. 아우슈비츠로 가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거나 아니면은 죽음에 이르는 가혹한 노동을 겪게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어떠한 도덕적 숙고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숙고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근본적인 외적 이유는 바로 전체주의라는 그 사회의 성격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는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심지어 가스실이 달린 기차를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충실한 복종의 이면에는 더 이상 유대인을 자신과 동일한 사람이자 삶으로 이해하지 않는 생명에 대한 무관심이 있음을 발견해야만 한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그 재판의 현장인데요. 1961년 4월 11일 아이히만의 공개 재판 현장입니다. 아이히만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이후 60년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마지막에 아르헨티나에서 다시 붙잡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끌려와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이 표정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항변하는 이런 모습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아우슈비츠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도무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 어떤 도덕적 숙고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도대체 무엇을 인정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지시대로 했을 뿐입니다. 명령을 따라야 했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열린 전범 재판에 독일의 여성 철학자죠. 정치 철학자인데 한나 아렌트가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 뉴요커라는 잡지사의 그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특파원의 그 자격으로 예루살렘에서 열린 아이히만의 전범 재판을 참관합니다. 아렌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의 전범 재판장에 가는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수백만의 유대인을 죽음의 수용소, 즉 아우슈비츠로 보냈던 사람이라면 정말 머리에 뿔이 난 괴물이 아닐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악마가 맞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악마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 재판장에서 아이히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일까요? 둘 다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겠죠. 독일 거리에서 마트에서 어디 옷가게 매장에서 그냥 아주 가깝게 아주 평범하게 부딪히고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나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은 정말 악마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구나. 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지 스스로 도덕적으로 성찰하고 숙고하고 반성할 수 없을 때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 사고의 무능, 즉 사유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결국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자, 에릭 프롬의 관점에서 아이히만의 이 잘못을 진단해 본다면 선과 악의 모순적 경계에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없는 사유의 무능력이 결과적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행위의 무능력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은 아이히만 인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에서의 아이히만이라는 그 한나 아렌트의 저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책의 그 부제인데요. Reflect on the banality of ev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리고 그 부제는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예루살렘 전범 재판장에서 아이히만의 모습을 목격하고 한나 아렌트는 한 가지 개념을 도출해냅니다.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 무시무시한 악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이 한나 아렌트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아이히만의 젊었을 적 사진인데요. 어때요? 행복해 보이죠? 너무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 집안의 평범한 가장이자 또 한 아이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멋있게 만든 거 보니까 나름 조금 유머 감각도 있었던 사람 같아요. 자, 아이히만은 이렇듯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주 성실한 인간이었다. 자, 하지만 그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는 명령에 충실했지만 자기가 따라야만 하는 그 명령을 도덕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사유의 무능력을 그 증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악은 사유하지 않는 존재로부터 아주 평범해질 뿐이다. 바로 이것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악은 어떻게 평범해지는가?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작품 하나를 제시했는데요. 어떠세요? 이 작품 멋있죠?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그 숲 안에 멀리는 설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요. 좀 고독하고 쓸쓸해 보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작품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어디에 걸어놓고 싶으세요? 자, 그런데 이 작품 안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자, 바로 제가 여기 이 남자를 확대해 놨는데요. 보시면 어때요? 이 남자의 팔에 있는 견장이 바로 그 나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 나치 장교를 처음에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그림이 단번에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이 작품 생각보다 굉장히 운치 있고 멋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자, 우리가 한 현상을 보고 아니면 한 상황,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아주 냉철하고 내밀하고 세밀하고 섬세하게 관찰하지 않고, 즉 사유하고 사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평범하게 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악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우 평범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행동이 어떻게 평범한 것으로 내 일상을 채우고 있을까? 이것들을 스스로 진단해 보려면 일단 나의 정의, 즉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숙고해 봐야 되겠죠. 우선 나라는 인간 본질 자체가 선과 악 그 어디에도 치우쳐져 있지 않고 선과 악의 모순적 경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라는 인간 자체가 때로는 늑대의 속성이 드러나고 때로는 양의 속성, 즉 선의 속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21세기 오늘날 평범해진 악은 무엇일까? 에리 프롬은 이에 대해서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사랑, 두 번째, 자아도취, 세 번째, 근친상간적 고착을 통해서 우리 21세기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범해진 악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리 프롬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저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 프롬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21세기 현대인들의 증상, 다시 말하면 평범해진 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내용은 죽음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죽음에 대한 사랑하니까
조금 섬뜩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죽음에 대한 사랑이라는 개념은 살아있는 무언가를 해하거나 살해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쾌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으로서 배려하고 대우해야만 하는 이 생명 자체를 죽어 있는 것으로 오인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사건 어때요? 마치 아이히만처럼 흑인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기고 있지 않죠? 만약에 평소에 그 흑인을 바라볼 때, 친구처럼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혹은 생명으로서 이해했다면 그렇게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제압하고 제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바로 죽음에 대한 사랑 이면에는 내가 살아있는 그 무언가에게 나의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가학증의 증세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학증 어때요? 너가 나를 건드렸으니까 나도 널 건들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냥 내가 가진 힘을 나보다 약한 혹은 나와 틀린 어떤 존재에게 무차별적으로 전가하고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롬은 가학증을 파괴를 일삼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심리학적 관점에서 어때요? 가학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심리적 무력감을 표출하는 일종의 반작용 혹은 방어 기제에 불과할 뿐이겠죠. 정말 힘이 센 사람은 약한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자수성가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불합리하게 표출하는 이런 폭력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프롬은 가학증, 즉 무언가를 파괴하기 위해 파괴를 일삼는 행위,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상처를 주는 이 행위, 이 가학증을 온전한 의미에서 용감하거나 주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심리적 무력감을 보상받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죽음에 대한 사랑, 가학증과 보상적 폭력. 우선 글을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이 글은 에리 프롬의 글이거든요. 자, 보상적 폭력은 바로 무력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신의 무력감을 보상하려는 폭력이다. 보상적 폭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은 동물이든 인간이든 살아있는 생명, 즉 생물을 완전히 절대적으로 지배하려는 충동이다. 이러한 충동이 바로 가학증의 본질이다. 다른 사람이나 생명체를 완전히 지배함으로써 갖게 되는 즐거움, 즉 죽음에 대한 즐거움,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가학증의 충동적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같은 사상을 달리 표현하면 가학증의 목적은 사람을 사물로 바꾼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어있는 사물로 바꾼다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인종차별처럼 내 눈앞에서 그대로 살아있는 이 흑인을 인종차별적 관점에서 마치 함부로 해도 되는 물건이나 되는 것 마냥 함부로 제어하고 차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폭력을 가했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생명을 가진 것을 생명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찬란한 문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에 대한 절망감과 무력함, 그리고 이 감정의 가학증적 표출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의 가학증은 새로운 옷을 입은 듯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자, 프롬이 가학증을 문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 증상이 생명에 대한 지배와 우월감으로 대변되는 죽음에 대한 사랑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에리 프롬이 가학증을 생명을 생명이 없는 무기물로 만들므로써 지배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질병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최근에 뉴스에서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폭력과 살인, 그리고 동물 학대,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도 모든 생명을 사물로서 간주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사랑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 마리 이쁜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Ich bin jemand, nicht etwas. 자, 영어로 하면 나는 someone일 뿐이에요. 나는 something이 아니에요. 즉, 나는 하나의 이름을 가진 그 누군가일 뿐이지 뭐 something, 즉 사물,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동물을 학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보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온전히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연인을 향한 폭력, 이런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보상적 폭력일 뿐입니다. 자, 최근에 많은 사건들이 기사에서 이런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사건을 저지르는 범법자 혹은 범죄자의 이면에는 살아있는 생명, 즉 이 생명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마치 물건처럼 소유하고자 하는 가학증적 증상, 그리고 심리적 무력감,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에리 프롬의 글이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사랑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마치 죽어있는 사물로서 여긴다는 것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죽음에 대한 사랑은 삶의 생명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욕망이다. 삶의 특징은 구성적, 기능적 방식으로 성장하는 데 있지만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 모든 것, 즉 기계적인 것을 사랑한다.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유기적인 것을 무기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고 마치 생명 있는 모든 사람이 사물이기라도 한 것처럼 삶에 기계적으로 접근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다. 이제 생명의 모든 과정, 감정적 사고는 소유로 바뀐다.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꽃이나 사람과 같은 어떤 대상과 관계할 수 있다. 저는 꽃을 좋아하고 집에 화분도 참 많은데요. 어때요, 여러분? 길가를 걷다가 너무 이쁜 꽃이 있어요. 그러면 그 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리 프롬의 관점에서 본다면 꽃도 일종의 생장을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꺾으면 안 되겠죠? 꺾으면 죽는 것이니까. 자, 에리 프롬의 관점에서는 꽃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눈으로 담아야 되겠죠. 만약에 그 꽃을 가지고 싶다면 어때요? 그 꽃을 꺾으면 안 되고 꽃집에서 사서 화분에 심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방식이 되겠죠. 자, 하지만 만약에 이쁜 꽃이라고 해서 그 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꽃을 꺾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집에 와서 화병에 꽂는 순간 꽃은 이미 죽어가고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역시 일종의 가학증적 증세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은 온전히 그 자체로 생명으로서 존재할 때 우리는 그 생명과 생명으로서 관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어찌됐건 중요한 건 그 자체로 생명이 있는 것은 나에게도 생명으로서 다가와야 하고 또한 내 곁에서 끊임없이 생명으로서 머물러 있어야만 하고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고와 행위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그 어떤 것과도 생명으로서 관계하지 못하고 죽은 사물들과 관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정말 친한 너무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보다 좀 못하다고, 내가 너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내가 더 부자라고 해서 그 친구를 우정으로서 관계하지 않고 나보다 못한 친구로 관계한다면 어떨까요? 그 관계는 절대적으로 동등한 생명의 관계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의 관계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 친구가 나한테, 물론 내 친구가 나보다 좀 못할지라도 나한테 와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좀 목소리에 힘을 주어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근데 나하고 친한 친구가 나한테 친하다고는 하지만 우정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한테 조언도 못하고 나한테 충고도 못해요. 내가 무서워서, 내가 조금 더 성공을 해서, 내가 조금 더 돈이 많다고. 자,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고 할 수 없겠죠.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의 관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즉 내가 어떠한 사람을 사물로서 여긴다면, 다시 말하면 생명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나 역시도 차가운 사물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비싼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사는 그 비싼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어떨까요? 그 역시 이미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인격이 보다 충만해지고 내 인격이 그 비싼 아파트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렇듯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있다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부정한다면 바로 나 역시도 이미 그 비싼 자동차, 그 비싼 아파트의 차가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긴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일상 역시 생명이 없는 사물에 탐닉하는 기계적 생활의 단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보다는 가만히 어딘가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이런 행위 어때요? 스마트폰은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원, 즉 에너지로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 생명은 끝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가 생산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고유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긴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일상적 삶도 한편으로는 기계적 삶의 단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 관계하지 않고 죽어있는 사물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계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자아도취입니다. 에리 프롬이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두 번째 평범해진 악을 자아도취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자아도취는 개인적 자아도취와 사회적 자아도취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일단 나르시시즘 또는 자기애라는 정신 분석학의 개념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자아도취는 부분 혹은 전체에 대한 자기 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타자에 대한 이해의 결여 증상을 의미합니다. 자, 왜일까요? 여기 보시면 자아도취는 부분 혹은 전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이겠죠. 일단 내가 자아도취에 걸린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 다시 말하면 나는 키가 엄청 커, 아니면 나는 근육이 엄청 많아, 그래서 나는 키 작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많아, 몸이 돌덩어리 같아, 그래서 저렇게 빼빼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우월해. 어떨까요? 아주 심각한 자아도취 증상이겠죠? 왜냐? 벌써 내가 힘이 세다고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부정하게 된다면 이 역시 죽음에 대한 사랑과 다를 게 없습니다. 생명으로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자아도취의 또 다른 형태, 즉 전체를 두고 본다면 어떨까요? 야,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내가 속한 한 전체에 대한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겠죠? 야,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야,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 줄 알아? 자, 벌써 이러한 사람은 집단적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나는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하청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부정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집단적 자아도취의 병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자, 허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 혹은 전체에 대한 자아도취 증상의 이면에는 타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병적 증상이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개인적 자아도취는 관계 불능의 병에 걸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렇게 위대하니까 쟤네들보단 낫잖아.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쟤네들하고 어떻게 똑같이 뭐 밥을 먹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겠어. 자, 어때요? 벌써 내 앞에 있는 이 타자를 생명으로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겠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능력적으로 부족한 사람, 즉 살아있는 생명을 죽어있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아주 무서운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아도취는 그 어떠한 사람과도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관계 불능의 병을 앓고 있는 중증 환자인 것입니다. 자, 이 병의 증상, 강한 차별 의식 속에서 타자에 대한 부정으로 항상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의 집단만이 우월하며 그 외의 다른 개인들과 집단들은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는 자아도취는 죽음에 대한 사랑과 다를 게 없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개인적 자아도취에도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습니다. 자아도취라고 해서 다 나쁘진 않겠죠.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거울을 보는데 야, 내 모습이 마치 왕자 같아요. 왕관을 쓴 또 왕 같아요. 자, 양성의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나 오늘 너무 멋있는 걸. 야, 새로 산 옷이 너무 잘 어울려. 야, 미용실에 다녀오길 정말 잘했다. 야, 내가 봐도 좀 깔끔해진 것 같아. 자, 이건 자아도취라고 볼 수 없죠. 응? 그냥 순간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음에 대한 사랑으로서 대하고 그리고 나와 동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못한 것으로 차별해버리는 것. 바로 이게 악성입니다. 자, 에릭 프롬은 악성의 증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은 절대적 자아도취 상태로 외부 현실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현실로 대체시키는 상태다. 그는 완전히 자신만으로 가득 차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신과 세계가 된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오로지 나로 가득해요.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멋져. 내가 제일 성공한 사람이야. 자, 온전히 자신의 세계에 높은 담을 쌓고 그 누구도 초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매일같이 스스로 거울 보면서 기쁘고 웃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성 안으로 초대할 수 없어요. 또 초대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바로 자아도취의 중증 증상이겠죠. 자, 제가 독일의 한 기사에서 가져왔는데요. 자, 우리 그 까라바지오의 나르치스라는 이 작품을 저 패러디한 건데요. 되게 재미있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황홀에 빠진 한 남자, 즉 자도취에 빠진 남자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의 반대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에 대한 사랑, 내가 나에 대해 갖게 되는 사랑,
물론 그 역시 사랑일 수 있겠죠. 때로는 삶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이 미움받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상처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염려하고 보살피면서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그런 경우 말고 그냥 오로지 내가 쌓은 내 삶의 성벽 속에서 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다 미워하게 되는, 나만 최고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삶은 인정하지 않는 바로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요? 그런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일자와 다자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누군가를 향하고 또한 내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허나 가학증적 증세를 가진 사람, 죽음에 대한 사랑을 하는 사람,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즉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겠죠. 즉 관계 불능의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 자아도취가 사회적 자아도취로 확장되게 되면 보다 큰 문제로 발생하겠죠. 우리 일단 개인적 자아도취가 사회적 자아도취로 발생된 경우, 확장된 경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제2차 세계대전, 나치즘을 들 수 있겠죠. 일종의 아주 무서운 민족주의죠. 금발의 아리아 인종. 우리 독일인들은 우리 독일의 순수한 아리아 인종들은 금발을 가졌어. 우리의 피는 아주 순수하고 성스러워. 자, 허나 유대인은 우리와 달라.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병적인 존재들이야. 우리 히틀러의 나이투쟁, 즉 마인 캄프라는 책을 보면 실제로 히틀러는 유대인을 벌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보다 더한 인종차별 발언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습니다. 자, 이렇듯 한 개인의 자아도취 그리고 한 인종에 대한 자아도취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확장이 되면 이때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것이겠죠. 바로 개인적 자아도취가 다시 말하면 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갖는 특정한 신체적 특징으로서의 부분적 자아도취가 사회적으로 확장되게 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 자아도취에 내재된 위험성은 히틀러와 같은 병적인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집단적 자아도취로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 보다 큰 위험이자 병으로 드러난다. 프롬은 이러한 현상을 집단적 자아도취의 사회학적 기능이라고 표현한다. 자, 자아도취적 집단은 집단의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스스로 매번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하잖아요. 자, 우리 집단, 우리 회사 최고야. 우리는 지금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책임감을 가져봐.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양성일 수 있겠지만 지구상에 우리 회사처럼 위대한 일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자, 이런 발언은 좀 무섭지 않나요? 우리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들은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이겠죠. 자, 허나 집단적 자아도취, 즉 한 집단이 자아도취로 똘똘 뭉쳐있는 경우에는 어디서 그 에너지를 충당할까요? 자, 그 에너지는 집단의 우월감을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거나 오로지 자신의 집단만이 올바르고 우월하다는 자아도취로부터 발생하는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은 에너지인 것이다. 자, 사회적 자아도취 역시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양성의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아주 간단하게 그 예를 들어드렸지만 양성의 경우 어때요? 야, 우리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자. 자, 화이팅. 다들 손 얹어. 뭐 구호 외치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양성이겠죠. 오히려 그런 에너지, 즉 그런 시너지는 한 집단을 발전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경우
우리 집단이 최고야. 우리 회사가 최고야. 우리 회사는 곧 전 세계를 다 지배해 버릴 거야. 자, 우리는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발전하고 확장되게 되면 이것은 곧 집단적 자아도취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집단적 자아도취의 악성 형태는 히틀러 시대에 존재했던 인종적 자아도취와 또 종교적 자아도취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히틀러가 아무리 금발의 아리아 인종 이 순수성을 높이 제시하고 유대인을 모두 다 말살하고자 하는 인종 말살 정책을 펼쳤다고 하더라도 그 히틀러의 그 히틀러의 뜻, 그 히틀러의 목적과 목표를 따르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히틀러는 역사 속에서 존재할 수 없었겠죠? 히틀러가 역사 속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추종하는 민족주의적 세력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한 독일인 개인이 갖는 부분에 대한 인종적 어떤 특정한 신체적, 역사적 자아도취가 히틀러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표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리 프롬의 글이니까 빨리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아도취, 병리학의 요인 또 하나를 덧붙이고자 한다. 심하게 자아도취적인 집단은 자신과 동일시될 수 있는 지도자를 열망한다. 자, 사진을 보시면 얼마나 자기 자신과 동일시될 수 있는 지도자를 열망하는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지도자는 자신의 자아도취를 그에게 투영한 집단의 숭배를 받는다. 일종의 우상 숭배겠죠. 이러한 경우는 절대 일종의 시너지가 아니겠죠. 자, 바로 강력한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행위에 의해 개인적 자아도취는 지도자에게 그리고 집단에게 전이 된다. 지도자가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추종자도 그만큼 위대해지는 것이다. 자, 여기 좀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장 피에르 웨일이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의 책 The Well of Being, 존재의 우물이라는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의 가슴에서 아주 붉은색 어떤 꽃잎들이 마구마구 막 이렇게 퍼트려지고 있는데요. 이거 자세히 보니까 하트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서 죽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리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완전히 성숙하려면 개인적 자아도취든 집단적 자아도취든 간에 자아도취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휴머니즘적인 경험은 아주 인간다운 것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익은 하나도 없고 나는 곧 당신이며 사람은 인간 존재의 같은 요소를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에 즉 너도 생명이고 나도 생명이라는 아주 본질적인 동질성 그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 아닌 타인은 나에게 이질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즉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곧 당신이며 당신은 곧 나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생명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평범해진 악입니다. 바로 근친상간적 공생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친상간적 공생과 고착. 일단 근친상간적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머니를 향한 아이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한 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한 아이가 어머니와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그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또 그 어머니에게 그만큼 마음을 주고 어머니를 믿고 따르는 이 행위 어때요?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단면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가장 좋아.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가장 착해.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가장 인간적이야.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어머니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오로지 이 세상에는 나의 어머니가 최고인 것이에요. 자, 벌써 어떤 문제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민족, 인종, 종교 이렇게 대체가 된다면 어떨까요? 내 어머니가 최고야. 이 마음이 내 인종이 최고야. 나라는 인종이 최고야. 내 민족이 최고야. 내 종교가 최고야. 이렇게 집단적으로 전이가 되게 되면 또 문제는 심각해지겠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 근친상간적 공생이라는 단어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공생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산다는 의미를 지닌 공생, 유대 애착이 삶의 사랑과 성장을 저해하는 악성 형태라는 사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자, 그런데 공생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데 만약에 이 공생이 고착으로 변하게 되면 문제는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친상간적 고착이 되면 그 문제점은 심각성이 드러난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공생은 서로 어울려 사는 것인데 고착은 누군가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친상간적 정의는 자아도취와 마찬가지로 이성 및 객관성과의 갈등을 일으킨다. 왜 자아도취와 같은 이성 및 객관성과의 갈등을 일으킬까요? 근친상간적 정의,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딱 매달려 있고 오로지 이 사람이 최고고 이 사람이 최고 위대하다고 느낀다면 어떨까요? 일단 벌써 이성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객관적이지 못해요. 왜냐? 이 한 사람에게만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수도 없고 또한 이 사람에게 고착되어 있는 나의 그런 사고 자체를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이러한 근친상간적 정의 그리고 이 자아도취적 특성의 탯줄을 내가 스스로 끊어버리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확실성과 보호라는 이 우상 숭배를 고집하게 된다면 항상 내가 고착되어 있는 한 존재, 즉 한 우상은 신적인 것, 즉 신성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판단력 손상은 고착의 대상이 어머니가 아니라 가족, 민족, 인종 또는 종교일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매우 위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근친상간적 공생과 고착,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근친상간적 고착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히틀러라고 합니다. 볼까요? 쇠퇴의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가장 잘 입증된 예는 히틀러이다. 왜냐? 히틀러는 일종의 근친상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근친상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 아닌 어떤 한 존재가 최고라고 여기는 일종의 자아도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허나 히틀러는 어떠한 근친상간적 자아도취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봤더니 바로 인종이죠. 다시 말해 같은 피를 나누어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광신적인 헌신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생명의 관계. 자,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사랑과 자아도취 그리고 근친상간적 고착을 통해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 생명으로서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마치 내가 우월하다라는 자아도취적 성격으로 인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죽어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사물로서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가학증적인 증세, 이러한 증세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자, 에리 프롬은 그 치유의 방법으로 자각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자각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자, 일단 인간이 자각적 존재라는 프롬의 평가는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매 순간 선택의 경계, 즉 선과 악의 경계, 천사와 악마의 경계, 양과 늑대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언지를 드렸는데 우리 인간이 혹은 구체적으로 나 자신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믿기 위해서는 내가 완벽하게 선한 인간이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의 경계에 있다는 것, 즉 내가 언젠가는 선이 될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이 모순적 존재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만 내가 내 스스로 매 순간 나의 행위를 사고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스스로 악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좀 상처받은 것 같아.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었어. 자, 이렇게 내가 내 행동을 반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선한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바로 내 안에 선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했을 때 그게 악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나 오늘 봉사를 갔는데 너무 가슴 벅찬 경험을 했어. 응? 나는 그냥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도왔을 뿐인데 글쎄 그 사람들이 너무 나에게 고마워하는 거야. 나는 그 모습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 자, 이렇게 자신이 행한 선에 대해서 더 만족스러워하고 더 선을 행했다는 생각에 삶이 충만해지는 느낌,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언젠가 악을 행해봤고 또 내 안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듯 선과 악의 경계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각적인 인간만이 우리 휴머니즘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는 것, 즉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모순적 존재라는 것. 자, 그 이유는 단 하나의 가치만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단 하나의 가능성만을 실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겠죠. 자, 이 글도 에리 프롬의 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관계, 자각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자각이라는 것은 우리 독일어로 젤부스트 에어켄트니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철학에서는 젤부스트 에어켄트니스를 자기 인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내가 내 행동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자, 허나 번역으로는 자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각으로 읽어낼게요. 사실상 우리가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각해야만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친절한 시선, 새의 노래, 풀밭의 푸르름에 감동할 줄 아는 능력을 상실한다면 어떠한 자각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사람이 삶에 무관심하게 되면 이미 그가 선을 선택하리라는 희망은 없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은 삶이 끝날 정도로 굳어버릴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일이 인류 전체 또는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도자 혹은 가장 강력한 구성원에게 일어난다면 인류의 삶은 바로 가장 희망적인 순간에 절멸해버릴 것이다. 자, 항상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깨어있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자각의 요구는 내가 선택한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질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말해서 나를 넘어 내 앞에 있는 누군가 너에 대해서도 깨어있는 자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상대의 감정이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나의 이런 행동이 그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바로
이러한 자기 행동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각을 매 순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돌프 아이히만이 그 명령에 충실한 채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될지 도덕적 성찰, 도덕적 숙고를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매 순간 스스로 나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것, 바로 나라는 모순적 존재의 특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위에서, 다시 말하면 그 사이에서, 그 경계에서 나의 행동을 사유하고 사고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숙고해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이렇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지향하는 목적이 사랑이라면 수단은 선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목적이 죽음이라면 수단은 악일 수밖에 없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면 선과 악의 모순적 경계에서 내 삶의 정의가, 즉 내 삶의 선택이,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내 삶의 방향이 선을 향한다면 그 수단은, 그리고 그 목적은 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아주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인데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장 피에르 웨일이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좌측으로 패스트가 있고 우측으로 퓨처가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를 향해서 한 남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양손에 세 장이 걸려 있는데요. 과거의 세 장에도 새가 들어 있는데 문이 닫혀 있죠. 자, 그런데 미래를 향한 손의 세 장에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지금까지 에릭 프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의구심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한 인간이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의 아니게 어떤 순간에 늑대의 특성이 드러나서 악을 행하기도 했다. 그럼 그 사람은 악을 행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악인으로, 늑대로, 악마로 확정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에릭 프롬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순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있는 세 장의 문을 굳이 열 필요는 없습니다. 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나쁜 짓을 했었지. 그때 나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잖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참 많이 힘들어했잖아. 그때 난 정말 악마 같았어. 그때 내 행동은 분명히 늑대와 같은 것이었어. 자, 하지만 과거의 세 장은 다시 열 필요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선과 악의 경계, 다시 말하면 과거와 미래의 그 사이, 그 경계에서 깨어있는 선택을 하고 매 순간 나의 행동을 자각함으로써 미래를 향해서 다시 내 삶의 정의를, 내 삶의 방향을, 내 삶의 목적을 선으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 아닌 다른 생명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